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정보사회와 윤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이제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반부터 각 가정의 컴퓨터라던가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각 가정마다 인터넷이라던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보기술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커가지고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라던가 도덕적인 지침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예, 교과서 128페이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28페이지 보면 중간에 생각해봄 나와 있죠. 정보사회의 빛과 어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 정보사회가 우리가 진입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시공간적 제약 극복, 삶의 편리성 증대, 수평적 다원적 사회의 변화 이런 거는 긍정적인 변화이겠죠. 어떤 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시공간적 제약 극복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직접 연결하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정보를 검색하거나 수정 또는 배포를 할 수가 있다에 나와 있죠.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삶의 편리성이 증대되었다는 거죠. 은행 업무라든가 뭐 전자상가래 등 일상적인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은행 업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젠 그냥 집에서 클릭하면은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수평적 다원적 사회 변화가 되었다는 건데, 수평적 상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다원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정치인들만 말한다던가 아니면 전문가들만 말하고 일반 대중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이 통해서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변화를 볼게요. 첫 번째 보면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판옵티콘이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 판옵티콘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나와 있죠. 판옵티콘, 벤더 및 제한화 원형 감옥으로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어서 행동에 제약을 받는 구조이다 나와 있죠. 이제 벤담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감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옵티콘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감옥을 죄수들을 가두는 그 철창을 이렇게 동그랗게 다 칩시다. 동그랗게 여기 벽 부분에 죄수들을 가둬두고요. 그 가운데 감시탑을 높게 짓습니다. 굉장히 높게 짓는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이 죄수들이 갇혀져 있는 이 감옥에는 아주 밝게 빛을 비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을 감시하는 감시자들이 있겠죠. 이 감시자들이 있는 감시탑은 굉장히 어둡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둡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이제 감시탑에 있는 감시자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에서든 죄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잘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빛이 아주 밝게 비춰져 있으니까요. 반면에 죄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에 있는 감시탑은 굉장히 높이 있기도 하고요. 되게 어두워요. 어두워서 여기 안에 진짜로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게 몰라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 감시탑의 감시자들이 나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겠구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구나. 요거를 굉장히 알 수밖에 없어서 되게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파놉티콘이라는 건데,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CCTV라던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검색을 하고 있는지, 아니 어떤 물건을 샀는지,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모두 다 정보통신 기술을 장악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권력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장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빠져 비판적인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 복제라던가 표절, 사이버 폭력,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이런 윤리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하면서 여기 128페이지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사회의 그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로 넘겨보면요. 이제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 첫 번째 저작권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내용을 보면은 정보가 지닌 가치가 증대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 지적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거를 우리가 카피라이트라고 영어로 부를 수도 있죠. 그런 것과 사회적 산물이 정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 이거 우리가 카피레프트라고 부르죠. 이렇게 나누어 논의된다 하면서 이 두 가지 입장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작권 보호부터 보자면은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창작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해가지고 만든 생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창작 의욕을 높여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지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적 창작물은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라던가 창작물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의자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아니면 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라 보는 거죠. 근데 지적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런 지적 창작물을 그냥 누리고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적 창작물을 공공재이다 이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공재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독점한다면 지속적인 정보의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적 창작물을 일정 수준 이렇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데 돈을 쓰기가 굉장히 꺼려한다던가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안 되던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지적 창작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의 발전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은 창작자에게 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의 문제점인 거겠죠. 비판하는 점. 결국엔 창작자한테 이런 독점감을 부여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비판받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은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창작물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가 있다. 결국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점들이 여기 정보 공유율이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나 유통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견해들이 있냐? 공통적으로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부분을 볼게요. 한 걸음 더를 보면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지식, 정보, 기술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어떤 권리다? 재산에 대한 권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요 중에서 문학, 학술, 예술, 이런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보호하는 재산적 측면을 가지기도 하고 또 저작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인격적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스스로 생각하는 열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보 공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그 견해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운영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용해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꼭 평을 남겨주세요. 토르발스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 새로운 운영 체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달라고 부탁하였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은지를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들을 보면은 이런 지적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야지 좀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패러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든 운영체제는 결코 혼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운영체제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기술세계를 원합니다. 나는 언젠간 지적재산권 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닌 도덕의 지배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리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창작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정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복사를 하고 아니면 패러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오마주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0페이지로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와 있죠. 이건 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사적인 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기도 하고 유출된 개인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피싱 문제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개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의 부당한 감시나 침해에 남용해서 형태를 바꿀게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강조하는 맥락이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후 더 나아가 정보의 유통 과정 전체에서 개인이 결정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서 이칠 권리라는 것들이 강조된다는 거죠. 인터넷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나 SNS라던가 이런 데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느 학교에 다니는 애구나, 아니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쉽게 검색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을 내가 삭제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는 이걸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복사를 하고 어디다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것들을 삭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칠 권리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날개 부분에 이틀 권리의 개념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권리이다 하면서 밑에 함께 나누는 가을에도 요거에 대한 실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읽는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의 자유 문제를 보시도록 합시다. 가상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죠. 가상 공간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활발한 사회 참여와 연대를 끌어낼 수 있다. 이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인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요구가 되죠. 어디까지 한계가 있냐?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가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한계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까지 표현의 자유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이버 폭력 문제를 볼게요. 가상 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사이버 폭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학교 폭력 중에서 사이버 폭력이 요즘에 점점 커지고 있어요. 또 사이버 폭력에는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현실 세계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131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합시다. 131페이지로 넘겨보면은 이제 아까까지는 정보사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가 필요하나 내용해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은 정보사회에서 거짓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포되고 재생산되면 파급효과가 크고 해악성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러한 허위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할 경우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 공간의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요즘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각 개인은 규범적인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윤리의 기본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원칙은 정보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환경, 가상 공간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윤리적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되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현실과 가상 공간의 행동 주체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윤리 원칙과 정보통신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원칙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 중요하죠. 정보 윤리의 주요 주제는 인간성 존중, 자유, 평등, 책임, 정의 등과 같은 정통적인 가치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익명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등의 무책임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이나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라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요거 원칙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정보 윤리의 기본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율성의 원리가 나와 있죠. 스스로 도덕 원칙을 수립하여 행동하고 타인의 자기 결정 능력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된다. 대신에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내가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서 내가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해악 금지의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해악 금지의 원리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을 피해야 된다.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선행의 원리를 봅시다. 선행의 원리.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고 마지막 정의의 원리를 볼게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혜택이나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익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페널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정하게 배분해줘야 한다는 게 정의의 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쌓이는 겨울 정보윤리의 원리를 볼게요. 이거는 기본 원칙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이 정보윤리의 원리에 포함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지적재산권 존중의 원리라는 거죠.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창의적인 노동에는 보상이 따른다라는 문화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인정하는 되는 것이다. 둘째, 어떤 것이 있냐? 사생활 존중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합당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 공정한 표시의 원리가 있는데 이건 주로 제품의 판매자가 그들의 제품과 제공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일과 관련된다. 네 번째, 해약 금지의 원리, 해킹,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혼자서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용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